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문과 소설을 쓰고 있는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의 신간,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서 글쓰기의 매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샛길이 없는 정직한 세계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뿐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원고지를 밀고 나가야 작품이 완성되는 애누리 없는 이 야멸참이 마음에 든다. 임경선 작가님의 인생책과 더불어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가 굉장히 기다린 책입니다. 네. 어제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 유진목 시인님의 재능이란 뭘까, 얀마테르의 파이 이야기였고요. 오늘 2부에서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과 준파 라이리의 저지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두 책이 좀 약간 좀 비슷한 한묶음으로 다가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막 키워드도 뽑아봤어요. 이렇게 해야지.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요. 네. 키워드 뭐 뽑았을 것 같습니까? 미친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경계인, 미친 사람, 네, 문체. 그러네요. 경계인은 네네. 정말 경계인. 그러네요. 네. 일단 그 두 책을 간단하게 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준파 라일이 저지대 어떤 네. 책이죠? 준파 라일이 저지대는 인도에 살고 있던 이제 두 형제 네. 이야기. 두 형제 중에 한 형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주민의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인도에서의 어떤 청년기 시절과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이제 중장년 시기까지 한 4대 이은 어떤 가족의 서사를 그렇죠. 담았습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라든지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 이야기라든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어떤 장르를 나누기보다 진짜 종합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하기에 따라가지고는 인도의 그 사회주의 운동의 네네. 비극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고 정치 소설인 셈이기도 하고 네. 사랑 소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예전에 이제 빠진코도 그렇지만 그 세대 간의 이야기가 이제 다 들어가고 어떤 그 공간이 바뀌면서 또 그 세대 간이 또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소설 읽고 나면은 한평생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책상 덮을 때 네. 여운이 약간의 그 외국의 대하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준파라일이 저지대가 특별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두꺼운 긴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이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 짧은 소설로 쭉쭉쭉쭉쭉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 짧은 소설 하나가 이제 군더더기 없이 있을 게 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운데 무겁지 않고 그 사이사이로 그 문장 사이사이로 적당히 서늘한 바람이 또 불고 저는 문체가 뚜렷한 소설들을 좋아하는데 준파라이 작가는 문체가 압권인 것 같아요. 제가 저지대 필사한다고 했더니 되게 이렇게 크게 웃으셨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게요. 저한테 저지대 소개해준 그 분이 그러게요. 작가님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좋게 봐주실 줄은 몰랐고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두꺼워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접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파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두꺼워도 진입이 잘 돼서 끝까지 그 기쁨을 일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지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듀라스의 연인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듀라스 연인은 또 영화로도 많이 유명한 작품이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저지대가 인도하고 미국을 이제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면은 연인은 이제 베트남, 당시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과 프랑스가 이제 좀 같이 나오면서 네. 베트남에 사는 조금 가난한 프랑스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안에 프랑스인 소녀, 그 외동딸 소녀가 베트남의 부유한 이 중국계 연상의 남자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요거는 두께는 저지대보다 두께는 많이 얇아요. 얇죠. 네. 네. 그리고 문체가 아주 독특하고 네. 저지대랑은 좀 다른 문체입니다. 저는 넓게 보면은 이 두 여성 작가의 문체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조체, 제가 말하는 건조함. 네. 저는 축축한 문체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은 축축한 거는 사실 조금 이렇게 긴장을 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저는 조금 적당히 긴장하고 좀 쨍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하는 대신에 그 절제미를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두 분이 절제를 하는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말씀하세요. 문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네네. 문체 얘기 먼저 하면은 좀 그런 이게 성격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절제하는 문체를 쓰는 사람은 네. 성격도 좀 이렇게 좀 자기 통제를 잘하는 성격일 것이다. 좀 감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건조한 문체를 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일상 개인으로서는 막 나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네. 되게 이렇게 좀 똑부러지지 않고 오히려 흐물흐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축축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꼿꼿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퍼져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 실제로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되게 네. 좀 엄격한 분들도 있고 저는 글 쓰는 인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글 쓰는 조금 인격이 글 쓰는 또 인격이 따로 따로 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글 쓰는 자의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서 네. 이 문체를 말하는 챕터가 있는데 네. 공격 나오시는. 네. 아니에요. 네네네. 공격이 아니고 네. 편애하는 문체라는 챕터예요. 거기서 이 두 책을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방금 한 얘기랑 반대된 얘기를 섞었거든요. 여기.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한번 통합해 주시죠. 네.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서는 네. 고유한 문체를 지니기 위해서는 그쵸.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 기본 전제는 그 문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 1번은 모든 작가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네, 네. 그 사람의 고유한 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몇 장 봤을 때 이거 누구 거야? 알아야 돼요. 그런 정도의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이건 누구 거다. 저 그런 우리나라에 한 지문이 있는 10명 정도 사람이면 될 것. 한 10명? 그럼 아닌데. 10명? 한 2명 정도 2명 최소 10명은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게 아무래도 문체에 좀 녹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똑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를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까는 그 세세한 것까지 그 작가의 어떤 선택인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인품이나 모든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작가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쓸 때만 좋더라고요. 그쵸. 네, 글머리가 있는 거죠. 때는 글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네. 그쵸. 저희 그냥 통장 뭐 그냥 서랍에서 돈 꺼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이 머리 좋다라는 게 그냥 세간에서 얘기하는 머리 좋다라기보다도 글을 쓸 때 내가 조금 어떤 인격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은 임경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 나는 이 임경선을 가지고 써야겠다 하는 그 초이스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뭐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 나왔지만 그 사람이 뭐 논픽션 쓸 때 이건 작가님도 좀 그러실 거예요. 뭐 에세이 쓸 때 소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쓰기로 결정했다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약간 내가 어느 장소로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나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왜 너는 그 에세이는 되게 똑부러진 약간 범생이처럼 쓰는데 왜 이렇게 소설은 정말 그냥 헐벗은 이렇게 뭔가 사랑에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런 여자처럼 쓰냐.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그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유한 문체가 없는 작가보다는 있는 작가가 훨씬 좋은 거죠. 아유, 그럼요. 저는 문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유한 문체가 없는 작가는 네. 실패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문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에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독립된 그런 글 쓰는 자아가 없다거나 이런 걸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문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네. 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 솔직히. 그러나 매력이 없어도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시중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독자로서는 어떤 그 고유한 문체를 가진 작가들의 작품을 훨씬 더 좋아해요. 스토리가 그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글맛이라는 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 체계를 좋아하는 이 사람의 뇌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준파라일이랑 마르그리트 듀라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저는 그 작가가 좀 생명력이 있다고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그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죠. 네네네. 네. 이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 시대가 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AI 체 딱 알잖아요, 저희. 알잖아요, 그냥. 근데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서 왜 그 AI 소설 워크숍에 가신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쓴 글들을 전부 입력을 하고, 네. 이 문체를 학습을 해봐. 네. 라고 해가지고 이 생성형 AI가 그 문체를 학습을 해서 혹은 임경선 작가의 문체를 학습을 해봐 해서 그렇게 계속 이제 그걸로 생성을 해봐 라고 할 때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만들어봐 라고 할 때 이거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저는 그 논점이 그 결과물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논점으로 삼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만약에 좋은 결과물, 좋은 소설, 좋은 뭐 에세이, 뭐 좋은 책이 우리의 목적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저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쓸까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처음에는 완전 엉망진창인 글이지만 계속 내가 하나씩 좀 수정 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그 예술가의 어떤 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없이는 결과물이 아무리 뭐 새끈하게 잘 나와서 판매가 잘 돼요. 저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듀라스나 그 라일이 글을 보시면서 이게 진짜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짧다, 건조하다, 뭐 간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와 여기는 정말 이거는 내가 눈 감고 봐도 이건 준파라일이의 문장이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특징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뭐 아니에르노와 듀라스의 차이 뭐 이런 거 딱 보면 아는데 이제 듀라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툭툭 던지는 게 뭐랄까
진짜 그 프렌치식한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성적이에요. 저는 이분이 영화 쪽 일을 많이 하신 걸 알게 된 다음에 그렇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좀 통 큰 일을 해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조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성성 안에서의 되게 강하면서도 그 관능적인 부분을 그 느끼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여성성 혹은 자기가 놓인 어떤 본인도 이제 그 베트남에서 성장기를 보낸 네.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랄까 베트남 안에서의 뭐 경계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류 백인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서 또 약간 꼬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소수자인데 뭔가 파악하기 네. 어려운 층위의 여러 층위의 소수자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배경이 있으면 사실은 이야기들이 더 만들어지기가 좋고, 그런데 그거를 되게 냉혹하게 냉철하게 그 직시하는 그 어떤 태도가 있어요, 진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뭐랄까 영어로 표현하면 마인드 블로잉한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시원한 게 있어요. 시원한데 감각적이에요, 문장이. 그 아니 에르노하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아니 에르노는 네. 좀 축축해요. 네. 되게 대조가 돼요. 둘 다 네. 이제 프랑스 여성 그렇죠. 소설가이고 네네. 자기 경험을 되게 네네. 내밀한 경험을 막 그렇죠. 이제 거의 막 이래도 돼 싶을 정도로 확 소설에서 1인칭으로 자기 자전적인 소설을 쓰는데 네. 뭔가 이 연인을 읽으면은 네. 굉장히 뭐 너희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뭐 이런 느낌. 네. 되게 고고하고 꼿꼿해요. 디라스는 그렇고 아니에르노는 나는 그냥 지기로 결정했어 하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체념의 어떤 그런 미학 같은 게 또 그녀만의 어떤 상당히 뭐랄까 저는 좋은 의미로 되게 페미닌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좀 관능적인데 저는 그 톤으로 보면은 조금 더 건조한 쪽을 더 좋아해요, 제가. 네. 네. 근데 또 디라스와 준파라일이 문체의 차이는 뭐냐면은 준파라일이 문체가 훨씬 더 서정적이고 좀 지적이고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지적이고, 그리고 이분은 이게 저는 피부색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계 미국인이잖아요. 네. 이분은 생긴 거는 어떤 미국 기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인데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자기 어떤 사회경제적인 그거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네. 반면 디라스는 좀 반대의 경우를 경험한 그런 경우고, 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되는 또 다른 그 언밸런스함이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서정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네. 보니까 저지대에는 풍경 묘사가 꽤 나오는데 저지대는 엄청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그 뭐 표현하자면 좀 울렁울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렁울렁하고 뭔가 하여간 그 윤슬 같은 느낌이 그 전 책에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분 준파라리 전작을 다 읽었지만은 가장 풍경 뭐 묘사 이런 것들이 가장 풍부하게 나오고 그 배경의 어떤 그 스케일도 가장 크고 네. 굉장히 대작인 거죠, 그녀로서는. 네. 저지대와 연인의 문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이쯤에서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팬텀 스레드의 주제곡인데요. 네. 그 조니 그린우드가 작곡한 하우스 오브 두콕이라는 곡입니다. 아, 뭐 선곡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제 소설에도 이렇게 약간 주제곡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저는 팬텀 스레드 제가 폴 토마스 앤더스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팬텀 스레드의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사랑을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노래 듣고 나서 미친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영화 팬텀 스레드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우드 곡 듣겠습니다. 영화 팬텀 스레드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우드 곡 들으셨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미친 네네.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인도 미친 사랑 이야기이고, 예, 저지대는 뭐 종합 소설이지만 그 중에 이제 미친 사랑 이야기가 상당 그럼요. 부분을 차지를 되게 하는데, 복잡한 예.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네. 네네. 그 둘 다 이제 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의 선택을 네. 예, 연인의 이름 없는 소녀 네네. 그리고 저지대의 음. 그 두 형제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름이 가오리, 가오리든가 네네. 네, 가오리라는 네. 여인의 선택 그리고 이제 뭐 인생도 불사지르고 본인도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도 막 다 괴로워하고 와 진짜 지독한 사랑입니다. 네. 미친 사랑 이야기 되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예, 그 미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랑 이야기가 뭐냐면은 선남선녀가 만나서 네. 그 양가의 축복하에 뭐 알콩달콩 재밌게 연애하다가 이제 좋은 식장 잡아서 네, 그 비싼 뷔페 그거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잘 이게 제일 재미없는 세상에서 절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재미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네. 아, 그런가요? 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정말 재미없는 거죠. 그 네. 모든 사람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사랑 이야기는 일단 이야기가 될 수 없고 노잼이다. 네. 이제 이런데 그 외에 모든 경우에 고난 혹은 서로의 오해 혹은 운명의 장난, 꼬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사랑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일단 연인에서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자. 네, 그리고 10대 일단 소녀는 절대적인 나이 차가 있고 네. 이제 10대 소녀 프랑스인 소녀는 일단 미성년자죠. 네. 네, 미성년자라는 게 이제 그 부분이 크고 남자는 30대. 네. 이제 그 차이가 주는 위압감이 있고 네. 그러나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은 이거는 그냥 좀 뭐 살면 얘기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소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남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백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었던 거죠. 네. 본인은. 네. 네. 심지어 배경이 이제 베트남인데 그렇죠. 베트남인 부호도 아니고 네. 그도 그 나름대로의 마이너리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만 가진 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는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을 지배하고 네, 지배하는 있고. 그거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네. 이제 짱인 거죠. 네. 그러나 또 한편 그 반대로 그 소녀는 너무 아름다운 백인 소녀, 프랑스인 소녀이지만 가정이 궁핍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필요한 가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프랑스 학교의 다른 유학생처럼 자신의 어떤 그 제1세계 백인 예쁜 여자의 가장 그 빛나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못 누리는 어떤 꼬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항상 그 비틀린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저지대 비틀린 상황도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쪽에 이것도 비틀리면 진짜 가오리는 원래 동생의 그렇죠. 애인이었죠. 거기는 진짜 이렇게 그 서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레이어가 돼 있는데 네. 일단 형제가 있었고 형제가 뭐 항상 또 이야기에서 캐릭터가 반대여야 네, 되는 거. 성향이 아주 예. 다르죠. 이쪽에 이번에는 이제 형이 보수적이고 이제 네. 범생이 이제 말 잘 듣는 아들이고 둘째 이제 동생이 좀 혁명가고 네. 뭐 좀 매력 있고 네. 뭐 그냥 지 멋대로고 뭐 네. 이런데 형은 이제 부모님 원하는 대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네. 당시에 모든 그 인도계들이 그렇듯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으나 미국인 여성과 좀 사귀다가 이거 좀 네. 안 된다 싶어서 이렇게 혼자 있는데 남동생은 인도에 나온 남동생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좀 노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가오리라는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근데 혁명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근데 이제 임신한 채로 이제 덩그러니 남겨졌고 네. 이건 이제 인도의 특징이지만은 그 형이 동생한테 이제 장례식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이 가오리란 여성이 이제 자기 가족한테서도 멀어질 것 같은데 거둔 거죠. 네. 그래서 가오리를 형 네. 수바 씨가 제수 씨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미국으로 네. 같이 가죠. 네. 저는 그 형은 나름의 어떤 사랑, 그러니까
보답받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오리는 여전히 어떤 그 형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제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한테도 어떤 모성애를 잘 못 느껴서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다가 어떤 그 대학 근처에서 이렇게 좀 살았는데 뭐 청강 같은 거 하면서 어떤 지성의 열망 같은 거를 느끼기 시작해서 독립된 자아를 찾기 시작해서 이제 가정을 떠나죠. 형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기가 막힌 배신인데 그리고 이제 딸 벨라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그냥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는 가끔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도리스 레싱도 막내 한 아이만 데리고 이제 다 아이를 놓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갔고 이제 정말 손가락질 당할 일이라고 하지만 또 이해는 하는 거죠. 이해는 해요. 그리고 이게 뒤라스랑 라이리의 힘인데 이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여성들이잖아요. 그 10대 어린 소녀도 그렇고 그렇죠. 연인에서도 사실은 그 관계에서 주도적인 좀 뭔가 이렇게 지배적인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이 주인공 여성이고 가오리도 수바시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예속되지는 않고 떠나는데 사회 통념상 굉장히 비난을 받을 상황이지만 다 설득이 되게 썼습니다. 그게 저는 뭐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용해 먹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되는 게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미친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끌릴까요, 사람들이? 왜냐면 대부분 미친 사랑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항상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 본능에. 미친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요?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으나 열정적인 사랑이죠. 열정이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인간종은 항상 안정을 구하다가 안정되면 또 열정을 구하고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미친이 붙기 전에 사랑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진짜 사랑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열정이든 뭐든 사랑 이야기는 저도 사랑 이야기를 쓰곤 합니다만 왜 재밌냐 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극한 부분까지 가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그러니까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줘요. 우리가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한 다른 인격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없어요. 사람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지.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수도 있고 그 sa랑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사람을 그 맹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맹목성, 그 비합리성,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만 그 미친 상태에 황홀감을 느끼는 거. 저는 그게 우리의 그 일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 뭔가 생생하게 살고 있다라는 기분을 주는 몇 안 되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모르겠는 게 저는 그런 미친 사랑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좀 도망 다니는 편이에요. 약간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좀 뭔가 약간 알고 있습니다. 미친 사랑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면은 이제 도망을 다니는 편인데 저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친 사랑 이야기를 잘 쓰려면 본인이 좀 미친 사랑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뒤라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쓴 거잖아요. 그렇죠. 70대 때도 20대 청년하고 사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꼭
살인범 이야기를 쓸 때 살인을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미친 사랑하고는 되게 상관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미친 사랑 이야기는 잘 쓸 수 있다. 아니면 미친 사랑 이야기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가 그거는 왜냐면은 뭐 사람이 아까 뭐 살인범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주는 감정 내지는 깨달음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야기에. 네. 근데 저는 사랑은 조금 그거는 이제 숙련되는 어떤 경험도 아니고 매번 바보짓하고 매번 이제 백지 상태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려면은 그 사람 자체가 조금은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가 망해도 괜찮다, 내가 훨씬 더 상처받고 내가 버림받아도 괜찮다, 그래도 난 저 사람 좋아, 여기까지 가야지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어떤 나의 그 바보 같은 그런 나 자신을 놔버리는 그런 선택? 네. 그거는 그거를 대리 경험하거나 대리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손해봐도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 사람 자체. 이거는 약간 좀 타고난 기질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러려면은 그 사람은 되게 내면이 좀 강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나를 다 버릴 수 있을 정도. 그러면서도 내가 완전 무너지지 않을,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다른 이 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네. 강한 부분이 뭐냐면은 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나름대로는 마음을 많이 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난 네.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내가 손해보는, 내가 다 퍼주는 그런 사랑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사실. 근데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사랑은 좋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해도 사랑해서 좋은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또 미친 짓을 해요. 약간 타고나는 성향일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제가 연애소설 쓰니까 네. 그런 그 시중에 뭐 데이팅 프로그램 이런 거 그 방송 많잖아요. 네, 뭐 네. 매칭하는 네.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화제가 되면은 저한테 그거 봤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자 3호랑 여자 2호랑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네, 거요? 저한테 안 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엄청 화제가 됐을 때 그때만 봤는데 너무 네.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몇 편만 봤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 맞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저한테는 이게 아무런 자극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미친 사랑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끝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파국을 맞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네네. 힘들어지고, 네네. 예. 그리고 그 재미없는 사랑이 이제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네네. 사랑이죠. 작가님은 만약에 이제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 혹은 뭐 나의 아이가 뭐 어떤 사랑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미친 사랑이 해볼 만한 것이다, 내지는 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권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겪어온 것들을 부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이런 게 안 좋더라. 너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한, 엄마 겪어봤는데 뭐 이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절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네. 오로지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고만, 위험. 물리적 사고만 없으면 된다라는 주의고, 완전히 저는 오픈 개방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네. 물리적인 위험이 아니라요, 네네. 영혼이 타버려서 너무 슬퍼서 막 네.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네. 하는 게 좋은가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거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뭐, 본인이 피하면 억지로 뭐, 갔다가 뭐, 또 한번 들어갔다 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저는 알겠죠. 딸아이가 지금 무슨 일을 겪는지. 다 알겠죠. 근데, 옆에 있겠죠, 그냥. 가만히.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결혼 전에도 이제 좀 미친 사랑을 몇 번 했는데, 그 이제 결혼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왜냐면은, 네, 정말 어느 부모도 좀, 이게 무슨 사회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용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의 사람인데도 만나주시고 그냥 일단은 알았다고 해주셨어요. 네. 근데 거꾸로 남자 쪽에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차려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셨구나 과거 시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것도 약간 유전자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셨고 중간에 여러 그 부침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격정이라든지 어떤 사랑으로 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나뉜다면은 저희 가게에는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저는 좀 터부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네, 연인과 저지대 두 번째 키워드 미친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열기를 식혀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로버타 플렉과 도나 해서웨이의 Where is the Love 듣겠습니다. 네, 딱 맞는 노래네요. 듣겠습니다. 로버타 플렉과 도나 해서웨이의 Where is the Love 들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인, 저지대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경계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도 경계인이시고 네, 경계인인 거 제가 아마 의식하시고. 그 부분 때문에 더 이 두 작품이 끌렸던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그 상이한 어떤 정서를 가진 두 문화권을 네.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묘한 어떤 톤이 있어요. 작가님도 어릴 때 일본, 미국, 포르투갈, 브라질 이렇게 네 나라에서 10대를 보내신 그러니까 거죠? 크게 보면은 이제 미국, 그 유럽권하고 일본 이렇게 살았고 그 문화권끼리도 서로 네, 좀 다르네요. 다른데 제 안에 분명히 그 문화에서 오는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저희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항상 남편이 이제 공격 그 말로 쓰는 게 너 이렇게 미국 여자 같아. 그게 이제 직설 막 이제 잘난 네. 척하고 직설한다 내가 이런 거고 사실 그건 좀 부당한 얘기죠.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되게 또 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정갈하고 네. 처음에 저희 뭔가 남편 제가 간결함이. 저의 그 부분을 보고 좋아했다가 제 안에 미국 여자를 또 꺼낸 거죠. 뭐 이런. 그렇고 저의 어떤 제가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 포르투갈, 브라질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쪽의 어떤 뭐랄까 그 더운 나라에서 주는 그 조금 개방성, 네. 약간의 그런 낙천성, 네. 그 좀 사랑에 관대한 그런 부분, 약간의 낭만성 네. 이런 것도 저는 그러네요. 분명히 받았어요. 네. 거기 같이 있는데. 저지대도 미국 문화하고 인도 전통의 문화 그리고 서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글을 통해서 다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네. 그리고 베트남이 배경이 되는 연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그게 작가들이 이게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사실 어떤 뭔가 이론서도 아닌 게 이게 다 사람 사는 한 축인 거죠. 이런 문화와 저런 문화가 섞이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약간의 갈등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를 이어가는 또 새로운 어떤 가치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은 보통 그러니까 한 그 루트가 너무 깨끗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인도계 미국인 네. 작가라든지 얀마틀도 그렇고 그렇네요. 많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알아보면 찾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면은 조금 자기 자신을 어떤 센터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치를 자리매김해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단체 사진 찍을 때 끄트머리에 쓰는 사람의 어떤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인기인네들은 중간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일 포즈를 크게 짓잖아요. 그게 아니라 뚱하게 제일 끄트머리에 서서 이렇게 뚱하게 그냥 약간 그 깍두기처럼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관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에서는 네네. 그런 경계인의 경험을 10대 때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민하게 성찰한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작가가 되기에는 상당히 이제 뭐 10대 때 어떤 그 경계인으로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네. 겪는 거하고 별개로 네. 작가로 성장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인가요? 제 남사친 중에 한 명인 그 법학자 김두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김두식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기 경순쌤은 어렸을 때 외국 생활 안 했으면은 지금 글 못 썼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전 딱 들으면은 뭐야 기분 나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얘기 딱 듣고 저는 웬만한 일에 기분 별로 안 나빠해요. 근데 근데 곰곰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오래오래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 말씀이 1000% 맞았어요. 저는 완전히 거기에 비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그 저자로서 뭐 좀 생명력이 길다고 하면은 그거는 95%가 제가 10대 때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저는 지금 현재 결론 짓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경험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항상 그 전학생으로 살면서 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집단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런 촉이 일단은 좋은 거.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저기에 왕따 당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예민한 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또 매번 3년마다 이제 이주를 그런 문화권에서 문화권으로 이주를 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 모든 거를 흡수하지 않으면 제가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 언어로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새 언어를 너무 여러 차례 새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또 작게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외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새로 들어온 신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적응해야 되지. 뭐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은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호흡이 빠르고 척박할 수 있는 좀 출판업계에서 좀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약간의 티나지 않지만 좀 서바이버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업계에서 별로 아는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그냥 말처럼 마차 끄는 말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제 할 일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업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석하시는 거 이렇게 메일로 관찰만 이렇게 하고 개입은 안 하죠. 저는 맞는데 개입은 안 하죠. 저는 그래서 그리고 작가업은 어쨌든 혼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라는 거에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혼자였던 시절이 항상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이건 좀 딴 맥락이지만 처음 전학생일 때 친구 없고 혼자일 때 점심시간 때 같이 먹을 친구가 없으니까 점심시간 때 혼자 있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도서관으로 도망가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사서님들이 저를 좀 불쌍하게 봤어요. 점심시간에 와서 혼자 책을 읽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외로운 고독한 그 청소년기의 시기에 정말 책이 저는 책을 읽었죠. 그것도 도움이 된 거죠,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에 김대식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네네. 김대식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네. 아시안으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코지를 많이 당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러네요. 도서관으로 네네. 많이 도망을 가셨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데거든요. 안전하고 조용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작가님, 저희가 벌써 이제 2부를 마무리를 그래요? 할 시간인데요. 네. 네. 모든 게스트께 공통 질문을 하나 그래요?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리추얼처럼 지키는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당장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식 바로 직전이라서 아이가 네. 약간 저도 뭐 스스로한테 이만큼 키운 거에 대한 약간의 좀 휴가를 주는 시기이긴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평상시 책 작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아침에 아이가 학교에 가고 뭐 남편이 직장에 가고 그러면은 저는 오전 시간에 항상 서너 시간? 3시간, 요새는 좀 3시간은 줄었어요. 3시간 딱 그냥 작업하고, 근데 카페에서 작업할 때는 사실은 2시간 넘게는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좀 민폐니까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집에 가서 하든지 하고, 그런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그 기타 등등, 이렇게 머리 안 쓰는 그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하고요. 네. 네네. 그때 이메일 체크하고. 네. 네. 왜냐? 이메일 체크는 그리고 전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급한 건 다 연락이 와요. 네, 급한 거 없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머리가 가장 잘 돌 때가 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오전 시간이고. 오전 시간은 네. 좀 이렇게 집중력이 높죠. 그래서 가장 신선한 상태의 나를 갖다 바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일에 해야 되는 거죠. 오전, 오후, 그리고 이제 밤에는 밤에는 이제 가정 돌보는 게 있고, 만약에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 남편도 집안일 많이 하는데 굳이 제가 집안일 할 때는 꼭 남편 있을 때 해요. 저는 생각 내려고. 네. 되게 아주 그냥 참 좁은 네, 좁쌀만한 그런. 네. 저도 그렇습니다. 티를 생색을 좀 티를 내야 좀 됩니다. 내고 서로. 네. 작가님, 이 2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네, 마무리한 노래는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요. 네. 되게 영롱한 노래입니다. 라울린도 알메이다의 램프 이즈 로우라는 노래입니다. 요거는 뭐 선곡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마도 우리 그 터부가 많으신 장강면 작가님의 심장을 촉촉하게 할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듣다가 뭐 이렇게 해방되는 걸까 기대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간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의 저자인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임경선 작가님의 추천곡 라우린도 알메이다의 램프 이즈 로우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